책은 563페이지 피시고요. 제8편 감정평가론. 다음 주 연휴인데 어떻게 하신대요? 수업? 갑작스럽게 나라에서 쉬래는데. 시험 문제는 6개 정도 나올 거고요. 2문제 맞으면 평타 치신 거고 3문제 맞으면 잘 보신 거죠. 기초이론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개념, 기능, 종류에서 시험 가끔 되고요. 가치이론이란 부분이 있어서 가치의 개념, 가치의 형성 과정, 그래서 가치의 발생 요인이라는 거 하고 가치 형성 요인하고, 그래서 이걸 분석하는 게 이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한 문제는 무조건 낸다고 그랬고, 가치의 재원칙. 그래도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오고, 그 2문제 맞으셔야 될 건 여기서 맞으시란 얘기고, 어려운 이유는 3방식 때문에. 3가지 방식, 원가 방식 있고, 지난달에 했던 비교 방식 있고, 수익 방식 있고, 오늘은 요 2개만 할 겁니다. 그래서 얘는 시험 문제 2개 내지 3문제 내는데, 재수없으면 3문제 다 계산 문제 나올 때도 있고, 작년처럼 쉽게 되면 뭐 그 중에 한 문제 정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들어봤더니 이해된다? 공부하시는 거고, 들어봤는데 이해 안 된다?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어차피 간평 뭐 어려워들 하시는데 막말로 다 틀려도 합격하는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간평을 다 틀려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데 맞아야 될 걸 못 맞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못 알아듣겠으면 안 하셔도 돼요. 간평은. 안 들어오셔도, 수업 안 들어오셔도 아무 상관없으니까. 4번째, 감정평가 관련된 법령들이 있는데 2가지 있죠. 부동산 가격 공시 및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책 뒤에 부록 붙어 있죠? 다 외우시면 한 문제 맞을 거예요. 그래서 간평에서는 시험 문제 6개 내는데, 요즘에는 또 많이 낼 때 7개까지도 내는데, 6에서 7개쯤 나오는데, 이쪽에 있는 건 꼭 맞추셔야 되고, 여기 있는 건 틀려도 뭐 큰 상관없고, 근데 맞추면 더 좋은 거고, 틀려도 상관은 없고. 그래서 공부하실 때 간평을 연락에 공부해서 난 합격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건 수요공급 이론이나 투자론은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 앞에 있는 뭐 총론이나 개발관리론, 그 다음에 시장론, 정책론, 금융론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 것들도 다 맞출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런 분들은 간평 연락에 공부하세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수요공급도 아직도 헷갈리고, 개발관리론에서 문제 나오면 뭐 마케팅 이런 데서도 문제 틀리고 있고, 그거 공부하세요, 그냥. 간평은 기본적으로 내용 자체가 앞에서 배운 내용들도 좀 이해가 되셔야 되고, 특히나 이제 수익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투자론 모르시면 아예 접근을 못 해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우선순위가 매우 낮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공부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가끔 뭐 이제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는 간평 2주씩 수업하고 이런 분도 계세요. 2주를 가리켜서 6문제를 다 맞추게 하시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현실성이 좀 떨어집니다, 많이. 그래서 어차피 학교론에서는 점수 맞을 때 몇 점 맞으면 돼요?
민법을 80점 이상 맞을 수 있다면 40점. 그렇지 않다면 한 5, 60점만 맞으면 되죠. 막말로 이까이 거 6개 틀려도 합격하는데 아무 지장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오해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나는 학개론에서 점수가 안 나와서 떨어졌는데 그 이유가 계산 문제를 못 풀어서 떨어졌다. 세상에 이런 뻥이 없습니다. 계산 문제 아니어도 풀 수 있는 문제가 33개라 돼요. 간평 아닌 거 33문제씩 되죠. 거기서 몇 개만 맞으면 돼요, 우리는. 20개에서 24개 사이만 맞으면 돼요. 근데 이것 때문에 떨어졌다. 간평 때문에 떨어졌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만큼 맞추는데 필요한 건 사실 앞에서 설명드린 총론, 경제론, 시장론, 정책론, 투자론, 금융론, 개발관리론만 열심히 하셔도 돼요. 그러면 간평은 어떤 분들이 열심히 해야 되냐면 이게 아니고 나는 민법이 아무리 열공해도 40점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학개론을 80점 이상 맞아야 된다. 그렇다면 미친 듯이 하세요. 그렇게. 그래서 간평은 앞에 있는 세 문제, 앞에서 나오는 유형이나 뭐 가치 형성 과정과 관련해서 설명하는 거, 가치 재원칙 이 정도에서 나오는 문제만 맞추셔도 충분하고 감정평가 3방식은 맞추면 좋고 뭐 틀려도 할 수 없고 그다음 법조문도 마찬가지예요. 이 법을 따로 외우고 계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수업 중간중간에 법조문들을 설명하니까 그 법조문들만 다 외우고 있어도 웬만한 문제는 풀어요. 근데 나는 무슨 일 있어도 감정평가론을 다 맞아야 된다. 왜? 민법이 40점밖에 못 맞으니까. 그렇다면 책 뒤에 있는 부록을 다 외우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공부하셔야지. 그래서 개론하고 민법이 어차피 합쳐서 80점, 아니 합쳐서 60점 맞는 과목이기 때문에 공부 방법은 항상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하세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60점 맞는데 우선순위는 많이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지는데 그래도 의외로 공부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죠. 563페이지 가시면 제일 먼저 감정평가의 기초이론이라고 해서 개념부터 나와요. 1항에 있는 개념은 외우셔야죠. 법조문이니까. 그래서 감정평가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걸 말합니다. 이때 토지 등이라 할 때 등에 들어가는 애는 이게 정착물도 이 안에 포함될 수 있고 중부동산도 이 안에 포함돼요. 그래서 우리가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을 배울 때 광해부동산이라 했던 것들은 다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 그 다음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한다고 그랬는데 이 결과로 표시된 가액을 감정평가액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감정평가의 개념 법조문에 나와 있는 거니까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뭐 감정평가의 필요성이나 양가로 선본있는 감정평가의 기능은 나중에 시험 다가올 때 한 번쯤 읽어보시면 충분하고 565페이지에 있는 감정평가의 기능이라고 해서 표로 정리된 거 있잖아요. 이거는 막판에 한번 외워두세요.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는 가끔 물어요. 감정평가의 기능을. 근데 실제 시험엔 딱 한 번 물었어요. 한 번. 근데 이게 왜 자꾸 모의고사 같은 데 나오냐면 문제를 내는 입장에서는 4개가 정책적 기능이고 또 정책적 기능이 3개가, 경제적 기능이 3개가 있으니까 하나 집어 넣으면 시험 문제예요. 그냥. 그러니까 문제 내기 좋아서 모의고사에 나오는 거지 이게 중요해서 문제 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보시고 시험 문제 내는 건 566페이지에 있는 감정평가의 분류가 주로 나온다는 거죠. 감정평가의 분류. 그래서 1번에 제도상 분류, 그래서 주체에 따라서 뭐 또는 목적에 따라서 강제성 여부에 따라 분류해 놓은 거 있는데 개념만 잘 받으시면 되죠. 그래서 1번 일단 주체에 따른 분류는 무조건 주체 얘기 나오면 셋. 제1주체가 정부, 제2주체가 민간, 제3주체가 정부와 민간의 결합. 그럼 기억에서 공적평가라고 되어 있는 건 주체가 누구일 때요? 정부. 그럼 누가 빠졌어요? 민간이 주체일 때가 빠졌어요. 그래서 공적주체의 반대말을, 아니, 공적평가의 반대말을 사적평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세 번째, 그 니은에 있는 공인평가는 정부와 민간이 결합된 건데, 이게 어떻게 결합된 거냐면, 주체는 개인입니다. 근데 이 개인이 그냥 개인이 아니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로부터 일정한 자격을 부여받은 개인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감정평가사. 이런 사람들이 평가 주체가 될 때를 공인평가라 부릅니다. 2번에 있는 평가의 강제성 여부에 따른 분류는 강제로 반드시 감정평가 하도록 되어 있는 거에 필수적 평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임의적 평가. 근데 주의하실 건 그 밑에 평가 목적에 따른 분류에서 D급번 법정평가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법정평가는 법에다가 평가 절차를 규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법정평가를 보니까 중간쯤에 일종의 뭐다? 필수적 평가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정평가와 필수평가는 같은 거로 이해하고 공부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그 필수평가 또는 법정평가에서 기억하실 것 중에 하나가 이 필수평가, 법정평가에 해당하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필수평가 중간쯤에 있는 거 매수 수용에서 수, 경매에서 경, 공시지가에서 공, 그 다음에 조세부가에서 조 따셔서 수, 경, 조, 공. 요 네 가지가 무슨 평가다? 필수적 또는 법정평가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평가 목적에 따른 분류는 뭐 공익을 위해서 평가했으면 공익평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평가했으면 사익평가. 간단한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도상 분류에서는 필수평가에 해당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그냥 머리 글자 따서 좀 외워두세요. 그 다음 567페이지 보시면 업무 기술상 분류에서 제일 먼저 전제 조건에 따른 분류를 넣고 법조문이 하나 나오죠. 그래서 감정평가 규칙 6조는 가능하시면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6조 1항 보시면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의 그러면 일단 이 문장을 이해하려면 기준 시점이 뭔지 알아야죠. 기준 시점. 그래서 기준 시점은 우리 책 372페이지에 나와 있고, 아니 572페이지에 나와 있고, 기준 시점이라는 것도 법에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감정평가에서 말하는 기준 시점은 개념이 감정평가사가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그 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를 기준 시점이라고 법에서 정해 놓은 거죠.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 평가를 한 날짜가 언제냐, 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가 언제냐에 따라서 부동산의 가치가 계속 변하겠죠. 그래서 이게 그만큼 중요하니까 법에서는 감정평가 규칙 9조 2항에서는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를 법에다 정해놨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기준 시점은 언제다? 감정평가사가 현장에 나가서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를 기준 시점이라고 하고, 근데 이 기준 시점이 예외적으로 미리 정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뭔 소리냐면 감정평가는 평가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의뢰를 받았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뢰인이 2016년 뭐 예를 들면 4월 20일 날 평가사를 찾아와서 어떤 부동산의 가치를 좀 평가해 주세요 라고 의뢰를 하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평가사가 며칠 동안 바빠서 이 부동산의 가치를 실제로 가서 가격조사를 해본 건 4월 25일 날 가서 가격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가격조사는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그냥 슥 훑어보고 오니까. 그럼 4월 25일 날 가격조사가 완료됐으니까 이 부동산의 가치는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책정됐다는 거예요. 4월 25일을 기준으로 이 부동산의 가치가 평가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4월 25일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를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기준 시점이라 해요. 기준 시점. 근데 이 평가를 의뢰할 때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나는 이 부동산을 2015년 3월 10일 날쯤 샀는데 이 3월 10일 날에는 이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였었는지 좀 평가해 주세요. 이렇게 의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뭐가 정해진 거예요? 기준 시점이 정해진 거예요. 기준 시점이. 이 날짜를 기준으로 평가해 달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기준 시점이 정해지는 경우는 이 날짜가 과거가 될 수도 있고 미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이런 기준 시점이 미리 정해진 경우에는 아무 때나 그러는 게 아니고 이 정해진 날짜에 가격 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라면 이 정해진 날짜를 뭐로 볼 수도 있다? 기준 시점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준 시점은 의뢰를 받은 지금 가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일 거예요, 현재. 근데 미리 정해진 경우, 즉 과거나 미래가 될 수도 있는데 그때는 어떤 경우에 한해서만 가격 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그 날짜를 기준 시점으로 한다라는 게 9조 2항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 이제 이게 기준 시점이니까 567페이지가 있어서 현황 기준의 원칙에서는 1항 감정평가는 이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평가사가
5월 25일 날 가봤더니 이 부동산이 이러이러한 상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용 상황이나 공법상의 제한이나 또는 소유권 관계나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이러이러한 상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상태대로 뭐 하라는 거예요? 평가를 하라는 거예요. 그걸 두고 1항에 나와 있는 뭐란다? 현황 기준의 원칙. 이걸 학자들은 뭐라 부르는 거고 기억본에 있는 현황 평가. 그럼 2항은 뭐냐면 감정평가업자는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갖고 그 다음 갖고는 항상 똑같습니다. 첫 번째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두 번째 의뢰인이 요청이 있거나 세 번째 사회통념상 필요할 때에는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 시점의 가치형 성료인 그건 어떻게 생긴 거예요? 지금 이렇게 생긴 거죠? 기준 시점에서의 상황은 이렇게 동그라미로 생긴 거예요. 근데 그거 등을 실제 어떻게 다르게 그래서 실제는 이렇게 동그라미로 생겼는데 실제와는 다르게 어떻게 세모로 가정을 하는 거예요. 또는 여기에다가 뭘 붙여서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뭘 붙여갖고 조건을 붙여서도 평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뭐예요? 있는 상태가 동그라미면 있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이걸 현황 기준의 원칙이라 부르는 거고. 그래서 학자들은 이걸 뭐라 부르는 거예요? 현황 평가라 부르는 거예요. 현황 평가. 근데 아까 얘기한 세 가지 경우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이 요청이 있거나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있는 상황과는 다르게 뭘 하거나 가정을 하거나 또는 뭘 붙여서 일정한 조건을 붙여서 평가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원칙, 예외. 정확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평가 상황에 따른 문제예요. 평가 상황.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놓고 평가할 거냐 아니면 있는 상황과는 조금 다르게 가정을 하거나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거냐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법에는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거고 그걸 학자들은 해석해서 기억본의 현황평가, 조건부, 기한평가, 소급평가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분류했던 건 이 법조문이 생기기 전 얘기예요. 그래서 요 학자들이 분류하는 거와 법조문의 내용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학자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 아까 기준 시점은 현재일 수도 있고 과거나 미래일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준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른 문제예요. 그래서 기억에 있는 현황평가라고 부르는 건 기준 시점을 현재로 보고 현재 상태 그대로 평가라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과 디귿에 있는 조건부 기한부 평가는 기준 시점을 언제로 본 거예요? 미래로. 그래서 미래의 이러이러한 상황으로 어떻게 해서 가정을 하거나 해서 가치를 평가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소급평가는 기준 시점을 언제로 봐서? 과거로 봐서.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조건부, 기한부, 소급평가가 법도에서 말하는 건 어디에 해당하는 경우예요? 6조 2항에 해당하는 경우예요. 조건을 붙였거나 가정을 해서 평가한 거. 그래서 책의 내용, 그러니까 법률의 내용하고 학자들이 분류하는 게 조금 차이가 나니까 구별은 하시고 계시면 되죠. 그럼 시험 문제에서는 학자들의 견해를 묻겠다, 법조문을 묻는다. 법조문으로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법조문을 외우고 계신 거. 이런 게 쌓이면 이제 법조문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 한 페이지 넘겨서 568페이지 가시면 2번에 평가사의 소속 여부에 따른 분류는 아예 평가사가 회사에 고용이 돼서 평가를 하고 있으면 천문평가. 그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다른 사무실에 가서 필요할 때마다 의뢰하고 있다면 수시적평가. 평가사 수에 대한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죠. 혼자 하면 단독평가, 여러 사람이 하면 합의제평가. 그 다음에 3번에 양가로 3번에 평가 기법상 분류라 되어 있는 거는 보지 마세요. 우리나라 법조문의 제도가 아니니까. 이건 일본 제도 얘기라 그 평가 기법상 분류로 되어 있는 걸 우리나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 양가로 5번이에요. 그러니까 양가로 3번은 일본 제도를 우리 책에 그대로 옮기면서 책의 내용이 그대로 들어온 거고 양가로 5번이 그 평가 기법상 분류를 법에다 규정해 놓은 거고 그래서 양가로 5번에 있는 개별 물건 기준의 원칙, 감정평가 규칙 7조도 뭐 그대로 외우고 계신 게 제일 좋은데 이거는 뭐 그대로 외우지 않더라도 그 밑에 있는 학자들이 분류하는 거 그러니까 개별평가, 일괄평가, 구분평가, 부분평가라 부르는 게 원래는 법조문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법이 개정되면서 내용은 똑같고 그 이름만 싹 빼낸 겁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분류하는 거랑 법조문의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공부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감정평가 규칙 제7조 1항에 나와 있는 개별 물건의 기준의 원칙은 1항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르는 거예요? 개별평가. 근데 2항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 간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 이런 부동산을 우리는 복합부동산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복합부동산은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 원래 토지 위에 건물이 들어서면 일반적인 건물의 경우라면 토지와 건물을 별도의 물건으로 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토지도 따로 소유할 수 있고 건물도 따로 소유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가 우리 민법에서 배우는 거예요. 법정지상권의 문제. 민법 80점 맞을 거니까 다 아실 거야. 그러면 이와 같이 토지와 건물이 별도의 물건으로 취급될 수 있다면 토지도 따로 평가하고 건물도 따로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가능해요. 근데 그렇게 못하는 건물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거 뭐 구분소유권 인정되는 집합건물 같은 아파트. 그럼 아파트는 건물은 명확하게 구분이 되죠. 근데 토지는 나는 토지의 구체적인 한 부분을 산 게 아니라 이에 대한 뭐만 산 거기 때문에 지분만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구분해서 평가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뭐란다? 일괄평가라 부릅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건물이라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토지 따로 건물 따로 평가 안 하고 토지와 건물 하나 묶어서 평가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걸 일괄평가라 부릅니다. 그 다음 사망의 하나의 대상 물건인데 가치가 다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다?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두고 구분평가. 그럼 이런 경우는 토지가 이렇게 넓어갖고 실제 시험에 나왔던 건 이런 거예요.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이 도시계획시설이에요. 공법 시간에 배울 것 같은데? 도시계획시설 배우잖아요? 도시계획 배우잖아요, 도시계획. 그래서 뭐 도로를 내거나 또는 뭐 하수도를 만들 거거나 뭐 이런 계획이 서 있는 지역을 도시계획시설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아직 들어서진 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만, 그러니까 도시계획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내가 토지를 이용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었다. 그럼 이건 도시계획시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저촉된 건물이죠. 그러면 이 부분은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됐기 때문에 저촉되지 않은 부분과 비교했을 때 땅값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달라질 수 있죠. 하나의 물건인데. 그러면 이 부분의 가격과 이 부분의 가격을 서로 어떻게 다르게 평가할 수 있겠죠. 이걸 무슨 평가? 구분해서 평가한다고 합니다. 구분해서. 그래서 하나의 물건이에요. 근데 하나의 물건이 서로 가치가 다르게 구분되고 있으니까 이 두 개를 어떻게 해서 구분지어서 평가한 겁니다. 이걸 두고 구분평가. 그럼 사항에 있는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 물건. 그럼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 물건이면 이와 같은 뭐예요? 복합부동산이잖아요. 복합부동산. 그럼 복합부동산에서는 그 일부분을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잖아요. 왜? 두 개를 하나로 묶고 평가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일괄해서 평가를 했으니까. 근데 그 일부분만 평가해야 되는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 이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같이 평가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그 필요해진 요 일부분만 가치를 평가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걸 뭐라고 부른다? 부분평가라 부릅니다. 그러면 1항에 있는 개별평가랑 2항에 있는 일괄평가를 구분을 못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구분이 잘 안 되는 건 누구예요? 구분평가와 부분평가가 구별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22회 시험에 이걸 물은 거예요. 그럼 22회 시험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이와 같이 한 필지의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됐습니다. 그러면 저촉된 부분과 저촉되지 않은 부분은 가치가 달라지니까 원래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구분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시험은 어떻게 됐냐면 이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된 이 부분을 국가가 뭐 해버린 거예요? 수용해버린 거예요. 그럼 수용을 했으니까 뭐 해야 돼요? 아까 수, 경, 조, 공 네 가지 경우에는 무슨 반드시 감정평가 하도록 돼 있죠? 필수평가에서. 그러면 요 수용된 부분을 뭐 하기 위해서? 보상해 주기 위해서 꼭 뭘 해야 돼요? 감정평가를 해야겠죠? 그러면 이 감정평가하는 방법은 나머지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된 부분은 평가한다 안 한다? 할 필요 없죠. 보상해 줄 것도 아닌데 뭘 해? 그러면 이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된 그 일부분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무슨 평가가 되는 거예요? 부분평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별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 이렇게 냈었어요. 그래서 구분평가랑 부분평가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럼 구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예요? 전체를 다 매겨. 근데 가격이 달라요. 그럼 뭐? 구분. 전체 다 안 매겨요. 그 일부분만 평가해. 얼마나 쉬워. 시험 문제는 그거 구별하는 거 위주로 주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설명드린 얘기가 570페이지 맨 밑에 부분평가의 리을번에 나와 있는 거 있죠? 그 얘기 설명한 거예요. 그 지문이 22회 때 나왔던 기출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실 거 이제 가치 이론인데, 가치 이론. 가치 이론에서는 제일 먼저 가치의 개념 아시자고 그랬어요? 가치의 의. 그래서 가치의 개념은, 양가로 1번에 있는 가치의 개념은 웬만하면 외워두세요. 워낙 자주 등장하니까. 그래서 중간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장래 기대되는 유무형의 편익을 언제 가치로?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을 가치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장래 편익을 언제 가치로?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 그래서 이게 가치의 정의인데 양가로 2번에 보면 우리가 가치라고 하는 애와 가격이라는 애가 서로 구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개를 구별하는 것도 가끔 시험에 물어요. 그래서 그 옆에 표에 있는 것처럼 가치는 지금 정의한 것처럼 두 번째 점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언제 가치로?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라고 정의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가격이라는 건 두 번째 점에 있는 것처럼 어디에서? 시장에서 매수자와 매도자 간에 실제로 지불됐었던 금액이란 얘기고. 그러면 가치와 가격이 반드시 일치할 거다?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와 가격 사이에는 뭐가 생길 수 있다? 오차. 그래서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 가치와 가격의 관계라는 거에서 리을본 보시면, 리을본에 보시면 가격이라는 건 시장에서의 수요 공급의 변동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공급이 움직이지 못하는 단기에는 가격이 가치와는 어떻게 좀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괴리가 생긴다는 거고, 그러나 공급도 움직이는 장기가 되면 그 물건의 가격은 그 물건의 가치와 일치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가격과 가치가 불일치하는 건 언제? 단기. 이 두 개가 일치하는 건 장기. 이거 갖고 시험에 많이 물었죠. 그 다음에 가치는 장래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니까 언제 값? 현재 값이에요, 현재 값. 왜 넘기시지? 571페이지 표 보고 있는데? 책 한 번도 안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하고 있는지도 모르니까. 가치에서, 그래도 돼요. 그럼 어때? 뭐 다 틀려도 상관없는데 뭐. 그게 문제예요, 그게. 다 틀려도 돼요, 여기는. 열심히 공부하셔야 될 건 어디라고? 수요 공급하고 투자론. 그거 못하는 건 뭐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어때요? 틀리면. 틀리는 게 당연한 거지 뭐. 공부를 안 하는데 뭐. 공부하지 말라고 했고. 수요 공급 이론을 먼저 하세요. 그 부분 틀리는 건 골치 아파. 그래서 가치는 그 표에서 밑에도 두 번째 줄 장래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기 때문에 현재 값이에요. 그래서 보는 관점에 따라 그 종류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 부른다? 가치의 다원적 개념이라고 부릅니다. 가치의 다원적 개념. 그러나 가격은 그 옆에 이 물건이 실제로 지불됐었던 값이기 때문에 과거의 값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시점에서 몇 개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가치는 그 물건에 대한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라면 가격이라는 건 그 추상적이고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개념이 실제 시장에 의해서 객관화된 값이잖아요. 그래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값이다 라고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되죠. 그래서 이 가치와 가격을 구별하는 내용을 시험 문제에서 자주 물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구별하시고, 그 다음 한 표 넘기시면 572페이지에 양가로 4번의 기준 시점, 아까 책 정리해드린 거 나와 있었고, 그 다음 그 옆에 보시면 양가로 5번에 시장가치라는 게 나와요. 시장가치. 그럼 이 시장가치는 뭐냐면 아까 부동산의 가치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했죠. 그러면 그 여러 가지 가치 중에서 부동산의 감정평가라는 건 가치를 평가하는 거니까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어떤 가치를 평가하느냐의 문제예요.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이 여러 가지 가치 중에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그래서 그 가치가 누구다. 여기 나와 있는 시장가치라는 겁니다. 그럼 시장가치가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2조 정의에서 1호 시장가치란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 통상적 시장에서. 두 번째,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해서 공개된 후. 세 번째, 그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서. 네 번째,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나타났을 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액을 뭐라 부른다? 시장가치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건 시장가치의 정의고, 그 밑에 제5조에 나와 있는 시장가치 기준의 원칙은 1항 보시면 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부동산의 무슨 가치를 결정하는 거다?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평가액이 곧 누구다? 시장가치다. 근데 2항 감정평가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갖고는 항상 똑같다고 그랬죠.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이 요청했거나 사회통념상 필요할 때. 요 세 가지 경우에는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뭐로 평가할 수 있다?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도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는 감정평가액은 두 가지로 표시될 수 있는 거죠. 하나는 뭐로? 시장가치인 경우, 또 하나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인 경우. 그럼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했을 때는 그 이유를 나름대로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어서 그런 건지, 의뢰인이 요청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사회통념상 필요해서 그런 건지. 그게 이제 시장가치 외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액은 종류가 몇 개다? 2개. 왜 또 3개요? 2개라니까. 시장가치와 시장가치 외의 가치. 여기까지가 가치의 개념. 575페이지 가시면 가치의 개념 말고 이제 또 하나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게 가치 형성 과정이랬죠? 가치 형성 과정. 가치 형성 과정. 그러면 가치 형성 과정에서는 공부하실 게 첫 번째, 가치 발생 요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셔야 되고, 두 번째, 가치 형성 요인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아셔야 되고, 세 번째, 얘네들은 분석의 대상이고 그걸 분석하는 구체적 방법인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대해서도 아셔야 되고, 그래서 이걸 묶어서 하나로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책 576페이지 가시면 가치 발생 요인이라는 게 나오죠. 가치 발생 요인. 그래서 양가로 1번 가치의 발생 요인은 어떤 물건의 가치가 생기는 이유예요. 가치가 생기는 이유. 그래서 그 종류가 4가지 있답니다. 4가지. 그럼 가치 발생 요인에 어떤 게 있는지를 일단 아셔야죠. 어떤 게 있는가. 그래서 첫 번째, 어떤 물건의 가치가 생기는 이유는 그 물건의 효용 또는 유용성이 있어서 그래요. 그럼 효용, 유용성이 뭔지는 아셔야죠. 그래서 1번의 효용 또는 유용성이란 인간의 욕구나 욕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도를 말하고, 그 밑에 부동산의 경우에는 부동산을 소유 또는 이용함으로써 얻어지는 주관적인 만족감을 뭐라 부른다? 효용 또는 유용성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물건에 가치를 부여하는 이유는 내가 이 물건을 소유하거나 이용함으로써 내가 느끼는 뭐가 있으니까? 만족이 있으니까 가치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걸 효용 또는 유용성이라 부르고, 얘가 부동산에 따라서,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그 두 번째 줄, 대체로 주거지는, 내가 주거용 부동산을 사는 이유는 이걸 삼으로써 쾌적성이라는 만족을 느낄 수 있어서 그런 거고, 상업용 부동산은 돈 벌 수 있으니까 수익성, 공업용 부동산은 그로부터 나오는 생산성이 나의 효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효용성 또는 유용의 개념, 유용성의 개념 아시면 되고, 두 번째, 아무리 이렇게 효용이 있거나 유용성이 있는 물건이라도 흔하면 가치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때야 된다? 희소해야 된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희소해야 된다. 그래서 얘는 그 개념이 그 밑에서 두 번째 줄, 즉 상대적 희소성이란 부동산의 수요에 비해서 뭐가 부족하다? 공급이 부족한 걸 말합니다. 이게 이제 상대적 희소성. 그 다음 세 번째, 아무리 효용이 있고 상대적으로 희소한 물건이라도 사는 사람 없으면 가치는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살 뭐가 있어야 된다?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유효 수요를 뜻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유효 수요는 우리가 수요 공급 이론에서 맨날 했던 것처럼 구매하려는 의사뿐만 아니라 구매력까지를 갖춘 수요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세 가지를 가치 발생의 경제적 요인이라고 설명을 하고, 이런 세 가지 경제적 요인만 있어도 가치가 생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또는 아무리 이런 경제적 요인이 있더라도 이걸 거래할 수 없다, 즉 이전해 줄 수 없다면 가치가 생길 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성이라고 하는 법률적인 요인을 가치 발생의 요인으로 드는 분도 있어요. 그럼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 내는 첫 번째 형태는 다음 중 가치 발생 요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찾으세요. 그럼 제일 쉬운 문제고, 또는 그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 부동산의 가치 발생 요인인 유효 수요라는 건 구매 의사면 충분하고 구매력까지 갖춰야 되는 건 아니다. 이런 거 내면 쉬운 문제고, 그 다음에 또 나왔던 문제 중에 가치 발생 요인은 이러한 요인 중에 어느 하나만 있어도 가치가 생기는 거고 이게 다 결합할 필요는 없다 라고 해서 틀리게 됐었고,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될 때만, 결합이 될 때만 가치가 생겨난다라는 거죠. 그런 거 물어보는 거니까 이건 틀리면 큰일 나죠. 틀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577페이지 양가로 2번에 있는 가치 형성 요인은 개념은 법률에 나와 있어요. 감정평가규칙 제2조. 그래서 얘도 법률 용어니까 가능하면 외우면 좋겠죠. 그래서 가치 형성 요인이란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을 말합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가치 형성 요인에는 종류가 몇 개 있구나. 세 가지 있다는 거예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럼 이건 이제 법에 규정되어 있는 얘기고, 그 내용은 뭐냐면 세 번째 줄, 밑에도 두 번째 줄이죠. 이제 두 번째 줄. 즉 부동산의 가치 형성 요인은 부동산 가치 발생 요인인 유용성, 유효수요, 상대적 희소성에 영향을 미쳐서, 거기서만 영향을 미쳐서까지만 써놓고 결론이 없죠. 그래서 영향을 미쳐서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하게 하는 요인이에요.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인. 그러면 가치 형성 요인이란 건 가치 발생 요인에다가 뭘 줘갖고, 영향을 줘갖고 물건마다 그 가치를 결정해주는 요인을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런 요인에 의해서 부동산의 가치가 발생을 하고, 그 부동산의 가치가 구체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에? 가치 형성 요인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출제자들은 이걸 가지고 시험 문제 낼 때 누가 누구한테 영향을 주는지도 물어요. 그래서 이거 혼동시킬 수 있으니까 항상 기억할 때는 어떻게 해라? 항상 영향은 형이 동생한테 영향을 준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요인은 세 가지 있다고 그랬으니까 얘가 보고 얘가 보고 얘가 뭔지는 아셔야죠. 그래서 578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일반 요인의 개념 나와요. 그래서 일반 요인이란 부동산의 가치 수준에 영향을 주는 전반적인 요인. 그래서 두 번째 줄, 전국에 있는 모든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일반 요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579페이지 보시면 3번에 지역 요인이라는 게 나오는데, 기억번 지역 요인이란 특정 지역 내에 있는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특성을 지역 요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 있는 부동산에만 영향을 주는 요인을 지역 요인. 그러면 이 지역 요인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야지 그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할 테니까. 그래서 그 D급번에 지역 요인을 분석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뭐라 부른다? 지역 분석이라 부르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개별 요인이라는 건 대상 부동산의 가치에 영향을 주는 부동산 자체의 개별적인 특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치를 평가하는 이 부동산에만 영향을 주는 이 부동산의 고유한 특성을 개별 요인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개별 요인을 분석해야 그 부동산의 가치를 알아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개별 요인을 분석하는 절차를 개별 분석이라고 불러요. 그럼 결국 가치 발생 요인과 가치 형성 요인이라는 게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활용하는 평가의 대상이고, 이러한 가치 평가 대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절차가 뭐다?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고,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그래서 가치 형성 요인 이어서 바로 누가 나오는 거예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대한 얘기가 580페이지부터 나오는 거죠. 그러면 580페이지 보시면 지역 분석에 대한 설명 되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85페이지까지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 585페이지 가보시면 양가로 2번에 개별 분석에 대한 얘기는 조금밖에 안 써놨어요. 그럼 시험 문제에서는 뭘 내냐면 585페이지에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의 관계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시험에 나와요. 결국 시험 문제는 이 두 개를 구별하세요를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585페이지부터 내용을 설명해 놨고, 그걸 표로 정리한 게 586페이지에 있으니까 내용을 보고 공부하시든 표를 보고 공부하시든 두 개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럼 일단 구별할 때 지역 분석은 뭘 분석한 거예요?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지역 요인을 분석한 거예요. 이에 반해서 개별 분석은 뭘 한 거다?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개별 요인을 분석한 거고. 그래서 지역 분석을 하는 이유가 그 지역 내에 있는 부동산들의 표준적 이용과 그 지역 내에 있는 부동산들의 가치 수준을 확인하는 작업이 지역 분석이고, 개별 분석은 그 부동산이 최유효 이용에 해당하는지 그
그 여부를 판정을 해서 그 부동산의 구체적인 가치를 결정하는 작업을 개별 분석이라 부릅니다. 그럼 이게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를 평가하고 싶은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 이걸 평가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이걸 이제 대상 물건이라 부르는데, 이 대상 물건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이 부동산만 가서 살펴보면 가치를 알 수 있다?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상 물건은 한번 입지를 결정하면 움직일 수 없다는 무슨 특성 때문에? 부동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이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에 있는 다른 부동산으로부터 계속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역적인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상 물건이 속해 있는 지역을 분석하는 게 지역 분석인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확인하려는 건 이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이 지역에 있는 다른 부동산들은 그 평균적인 용도가 뭐고, 그래서 이 평균적 용도를 확인하는 걸 표준적 이용. 그러면 이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에 있는 다른 부동산들의 평균적인 가치는 얼만큼 되는지를 확인하는 걸 두고 요 가치 수준을 확인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 두 개를 확인하는 작업을 뭐란다? 지역 분석. 그러면 이 두 개 확인한 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는 누굴 살펴보는 거예요? 이 부동산 자체를 살펴서 이 부동산의 용도가 이 평균적인 용도와 잘 어울릴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잘 어울리면 뭐가 되는 거고, 최유효 이용, 아니면 최유용이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최유효 이용인지 아닌지를 따져서 이 부동산의 구체적 가격을 매기는 걸 뭐란다? 개별 분석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런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을 해보면 이 부동산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그래서 분석의 순서는 이 두 가지 확인한 걸 기준 삼아서 뭘 확인하는 거니까, 얘네 두 개를 확인하는 거니까 분석의 순서는 당연히 지역 분석이 먼저 하는 선행 분석인 거고, 그 다음에 개별 분석이 나중에 하는 후행 분석인 거죠. 그래서 분석의 특징은 얘는 당연히 지역적인 측면에서를 분석하는 거니까 광역적인 분석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지역 내에 있는 전체를 다 분석하니까 전체적 분석이고, 그 다음에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분석이 될 거고, 이에 반해서 개별 분석은 그 부동산 자체만 살펴보면 되니까 당연히 구체적인 분석일 테고 부분적인 분석일 거예요. 그 부동산만 살펴보는 거니까. 그래서 미시적인 측면에서의 분석이 될 겁니다. 그럼 이 근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배웠던 부동산의 특성 중에서 이런 지역 분석을 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설명한 것처럼 이 부동산이 그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는 뭐 때문에? 부동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인접해 있는 다른 부동산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가 관련이 있다? 인접성과도 관련이 있다는 거고, 이런 개별 분석, 그 부동산 자체를 분석해야 되는 이유는 부동산마다 그 특성이 다 달라서 그런 거잖아요. 무슨 특성 때문에? 개별성 때문에. 그래서 우리 파생 특성 배울 때 지역 분석을 해야 되는 이론적 근거로 들었던 파생 특성은 부동성과 인접성. 개별 분석을 해야 되는 이론적 근거로 들었던 건 개별성. 그래서 이게 조금 이따 설명드릴 가치의 재원칙과 관련해서는 얘는 외부 환경을 분석하는 거니까 외적 원칙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외적 원칙에 해당하는 적합의 원칙과 관련이 된다면 얘는 그 부동산 자체만 살피는 거니까 내적 원칙과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내적 원칙인 균형의 원칙과 관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 두 개 얼만큼 잘 구별하십니까? 그 중에 특히 누구? 이 별것도 아닌 이거 가지고 헷갈려들 해서 틀리시니까. 그래서 요거를 물어봤던 문제가 21회까지는 되게 많았고, 그 이후로는 맨날 똑같은 거밖에 시험 문제 낼 게 없으니까 요즘엔 이걸 또 다 묻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공부하실 때는 얘네들이 분석의 대상이고 얘가 분석의 방법이니까 그냥 묶어서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되죠. 그게 이제 가치 형성 과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가치 형성 과정.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589페이지에 가치의 재원칙이라고 해서 또 공부할 게 있죠. 가치의 재원칙. 그래서 가치의 재원칙은 개념이 지금처럼 부동산의 가치가 형성되는 과정을 분석하다 보니까 가치가 만들어지는 일종의 원리 같은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를 모아놓은 걸 가치의 재원칙이라 부르는데, 문제는 뭐예요? 얘가 몇 개나 된다? 13개나 돼요. 13개. 그래서 공부하셔야 될 건 걔네들의 뭘 공부하셔라? 개념을 잘 이해해 보시자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책에 있는 거 보세요. 그냥 이해가 되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590페이지 가시면 제일 먼저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라는 게 나와요. 그럼 그 의의는 A번에 나와 있는 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란 부동산의 가치는 그 부동산의 용도가 다양하죠. 근데 그 다양한 용도 중에 어떤 용도일 때 최유효 이용일 때를 전제로 그 가치가 형성된다는 원칙을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랍니다. 그래서 아까 뭘 통해서 개별 분석을 통해서 이 부동산의 용도가 주변과 잘 어울리는 최유효 이용이라면 가치도 어떻게 높게 평가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가치가 낮게 평가되겠죠. 이걸 두고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랍니다. 그럼 그 밑에 나와 있는 얘기들은 뭐냐면 B번부터 나와 있는 것들은 최유효 이용의 원칙을 설명한 게 아니라 최유효 이용이라는 게 뭔지를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최유효 이용이 뭔지는 알고 계셔야 되니까 B번이나 뭐 니은번 정도까지는 읽어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런 원칙을 최유효의 원칙을 하고 그 옆에 591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수익체증 체감의 원칙부터 시작해서 한 페이지 넘겨서 3번에 있는 기여, 4번에 있는 균형, 5번에 있는 수익 배분까지가 이 네 가지를 내적 원칙이라 불러요. 내적 원칙. 그럼 제일 먼저 수익체증 체감의 원칙은 의의는 그냥 기억본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부동산에 대한 투자액을 계속 증가시킨다. 그럼 그에 대응해서 수익도 계속 늘어나기만 한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수익이 어떻게 하다가 체증, 늘어나다가 어느 단계에서 수익이 최고가 되고 그걸 넘어서면 오히려 수익은 체감한다는 원칙을 수익체증 체감의 원칙이라 합니다. 그럼 이게 가치 형성과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예요. 수익체증 체감의 원칙이 가치 형성과 무슨 관계냐. 부동산의 가치 형성에도 무슨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지금 얘기한 수익체증 체감의 원칙이 똑같이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치도 뭐에 적용을 받는다? 수익체증 체감의 원칙에 적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부동산의 가치와 적용해서 다시 읽어보면 부동산에 대한 투자액을 계속 늘리면 무조건의 부동산의 가치도 높아진다가 아니고 처음에는 그 부동산의 가치가 일정 수준까지는 어떻게 되다가 높아지다가 어느 선에서 그 가치가 최고가 되고 그걸 넘어서면 오히려 부동산 가치는 하락한다라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투자를 많이 했다고 해서 부동산의 가치가 높아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기여의 원칙도 기억에 있는 개념 의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부동산은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결합된 물건인데 그 부동산의 각 구성 요소가 부동산의 전체 가치 및 총 수익 획득에 어느 정도 기여하느냐 이걸 두고 기여도라고 부르고 부동산의 가치는 이 기여도로부터도 영향을 받는다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특징에서 A번 부동산의 가치는 이 구성 요소들의 뭐를 다 합하면 된다? 기여도를 다 합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여도를. 이걸 무슨 원칙? 기여의 원칙. 4번에 있는 균형의 원칙도 기억본에 있는 의 그대로 부동산이 그 가치를 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투입되는 생산 요소들이 결합할 때 뭘 이뤄야 된다? 균형 이뤄야 된다는 거예요. 균형. 뭐가 결합할 때? 구성 요소들이 결합할 때 균형을 이뤄라. 그래서 균형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떨어지는 거죠. 뭘. 그걸 균형의 원칙. 5번에 있는 수익 배분의 원칙도 의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토지, 자본, 노동, 경영이 생산 요소인데 이런 생산 요소를 투입하면 그로부터 뭘 얻는다? 수익을 얻는다는 거예요. 수익. 근데 그러한 수익들은 이 생산 요소에 배분된다는 거죠. 근데 그 배분되는 순서가 우선 뭐에 배분되고 노동이나 자본 같은 거에 먼저 배분이 되고 남는 게 어디에 배분된다? 토지에. 그럼 수익 배분의 원칙이라는 결국 부동산의 가치는 이러한 토지, 즉 부동산에 배분되는 수익의 크기에 따라 뭐한다? 결정된다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토지, 즉 부동산에 배분되는 수익이 많으면 부동산 가치도 어떻게 되고 높아질 테고 토지에 배분되는 수익이 적으면 부동산 가치도 낮아지겠죠. 그걸 무슨 원칙? 수익 배분의 원칙. 그럼 지금 설명한 이 네 가지 원칙을 내적 원칙이라 하는 이유는 지금 이 네 가지 원칙을 설명하면서는 다 뭐에 대한 얘기예요? 부동산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 간의 관계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걸 무슨 원칙? 내적 원칙이라고 부르는 거고 6번에 있는 적합과 7번에 있는 외부성, 8번에 있는 경쟁의 원칙은 세 개를 묶어서 외적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외적 원칙. 그럼 얘네들을 외적 원칙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부동산 자체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 안 한다는 거예요. 다 뭐에 대한 얘기? 외부 환경과의 관계만 다룹니다. 그럼 그 중에서 적합의 원칙은 개념에서 부동산이 그 유용성을 최고대로 발휘하려면 부동산의 특성이
그 밑에 줄 주변의 토지 이용과 어울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이 외부 환경과 뭐 할 때 결합할 때 이 외부 환경과 잘 어떻게 된다?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이걸 적합원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니은번의 특징에서 A번 보시면 균형의 원칙하고 이 적합원칙을 구별하는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균형의 원칙은 아까 부동산을 구성하는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관계를 다루죠. 그래서 내적 관계 원칙이다. 그래서 내적 원칙으로 분류했던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설명한 적합의 원칙은 부동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 환경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무슨 원칙? 외부 관계 원칙, 외적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구성하는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을 다루면 누구? 균형. 외부 환경과의 결합을 다루면 적합. 이거 구별하시라고 시험에 낸다는 거예요. 7번에 있는 외부성의 원칙은 읽어봐도 이해가 잘 안 되시니까 그냥 외부 효과라고 적어 놓으세요. 외부 효과. 그래서 우리가 정책론 배울 때 외부 효과를 배우셨죠. 그래서 부동산은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부동산으로부터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보는 정해의 물가가 발생하면 그만큼 그에 따라 부동산 가치도 높아질 테고, 그 다음에 우리 집 옆에 공장이 생겨서 나한테 불리한 피해를 주는 부해부가 발생하면 오히려 집값은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동산의 가치도 뭐에 영향을 받는다? 외부 효과에 영향을 받는다. 외부성의 원칙. 8번에 있는 경쟁의 원칙은 의의 첫 번째 줄. 부동산의 가치도 외부에 있는 다른 부동산과의 뭐에 의해서? 경쟁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경쟁의 원칙.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주변에 경쟁할 다른 부동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내가 얻는 수익도 그만큼 감소하겠죠. 그럼 부동산 가치도 떨어질 테고, 주변에 나랑 경쟁할 부동산이 거의 없다. 그러면 모든 이익은 다 내가 챙겨가겠죠. 그럼 그만큼 부동산의 가치도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는 이와 같은 경쟁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경쟁의 원칙.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외적 원칙이라 한 이유는 외부 환경과의 관계만 다루잖아요. 다. 그래서 외적 원칙. 그 다음 한 편 넘겨서 9번에 있는 변동과 10번에 있는 예측의 원칙을 묶어서 최유효 이용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서 집적 원칙이라 부릅니다. 그럼 개념은 그대로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변동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치도 가치 형성 요인이 계속 어떻게 되면서 변화하면서 부동산의 가치도 계속 변동한다는 원칙이죠. 그럼 아까 가치 형성 요인이 이런 거랬잖아요. 그럼 이런 요인들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어떻게 되겠다? 변할 거라는 거예요. 변할 거. 그럼 얘네들이 변하면서 부동산의 가치도 계속 변화한다. 이걸 무슨 원칙? 변동의 원칙. 10번에 있는 예측의 원칙도 의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부동산의 가치는 과거와 현재 이용 상태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 장래, 즉 미래에 어떻게 될 거냐라는 예측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의 가치를 판단할 때는 지금 상태를 보고 결정할 게 아니라 뭐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를 예측해서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원칙이죠. 이걸 무슨 원칙? 예측의 원칙. 11번에 있는 기회비용과 12번에 있는 수요공급, 13번에 있는 대체 원칙은 이게 시장 원리와 관련된 거예요. 경제학에서 배운 시장 원리. 그래서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 부동산 가치에 간접적으로나마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서 이걸 간접 원칙이라고도 설명합니다. 그럼 11번에는 기회비용 원칙은 의의에서 A는 기회비용의 개념이고 B번이 기회비용의 원칙의 개념인데, 기회비용의 원칙의 개념은 그냥 1번에 있는 기회비용이 부동산 가치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기회비용이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준다. 그럼 적어도 기회비용이 뭔지는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기회비용이라는 건 거기 A번에 나와 있는 개념대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때 그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했어요. 그럼 포기된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포기된 것의 가치 중 가장 높은 가치를 기회비용이라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건물을 하나 갖고 있는데 이 건물은 선택할 수 있는 용도가 주거용도 있고 상업용으로 이용해도 되고 공업용으로 이용해도 된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이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인데 그 중에서 나는 공업용이라는 용도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포기된 상업용이나 주거용 중에서 그 가치가 높은 걸 이 건물에 뭐라 부른다? 기회비용이라 불러요. 그럼 이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선택된 용도가 공업용이니까 공업용만 고려해서 가치를 평가한다면 제대로 된 평가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왜? 얘가 만약에 상업용이나 주거용으로 선택이 됐다면, 사용됐다면 그 가치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달라지는 것도 영향을 받아서 가치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이걸 무슨 원칙? 기회비용의 원칙. 12번에 있는 수요 공급의 원칙은 이름 그대로죠, 뭘. 부동산의 가치도 수요 공급의 작용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운 대로 수요와 공급의 관계에서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그만큼 가격은 올라가죠.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는데 부동산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있다면 그만큼 이건 제대로 된 평가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수요 공급의 원칙이랍니다. 13번에 있는 대체 원칙도 의의에서 그냥 부동산의 가치는 그것과 대체 관계에 있는 유사부동산. 그럼 여기 있는 대체 관계에 있는 유사부동산을 우리는 대체재라 부르죠. 대체재. 그럼 부동산의 가치는 이런 대체재 가치로부터도 영향을 받는다는 원칙이에요. 그럼 공부하실 건 지금 설명드린 13가지 원칙이나 되니까 개념이 잘 안 잡히죠. 그래서 책 자주 읽으시면서 개념 잘 알고 계시고 시험 문제는 웬만하면 그 개념에 대해서 묻고 종종 그 밑에 있는 특징에서도 묻는 것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 특징을 무턱대고 외우라는 식으로 시험 문제를 냈으니까 그게 요즘엔 그 옛날에는 먹혔는데 요즘에는 거기 나와 있는 특징이라고 돼 있는 것들이 여기다 갖다 붙여도 맞는 말이고 저기다 갖다 붙여도 맞는 말인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특징 쪽에서 잘 안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각 개념 가지고 시험 문제를 많이 물으니까 개념들 잘 보시면 되죠. 뭐. 그래서 여기까지가 시험 문제 나오면 적어도 2문제는 맞으시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건 절대 틀리지 마시라는 거죠. 잠깐만 쉬었다가는 감정평가의 3방식 중에서 601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원가 방식부터 먼저 설명합니다. 잠깐 쉬었다가 601페이지부터 볼게요.